육체는 잠시 빌려줄 수 있어도 마음은 빌려줄 수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육체적 바람과 정신적 바람.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치명적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만날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아닌 오늘 입은 셔츠 정말 잘 어울려. 내 옆에 있으면 항상 설레. 이 순간 그녀는 차라리 육체적 바람이었다면 더 견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육체적 욕구 충족을 위한 육체적 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 교류와 애정을 나누는 정신적 바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바람이 더 용서하기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부부관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 두 가지 바람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법적 심리적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완벽하게 증거를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은 카카오톡 대화가 아닌 그의 달라진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육체적 바람과 정신적 바람 모두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많은 법률 상담 사례에서 배우자들은 일회성 성관계보다 지속적인 감정 교류에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육체적 바람이 포함된 사례가 상간소송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정신적 바람 역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상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한 번 실수한 것은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여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정신적 바람의 무서움입니다. 불륜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부 간 갈등이나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이 외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바람의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각각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법적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바람이 발각된 후 부부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육체적 바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체적 바람은 주로 성적 욕구 충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새로운 자극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40대 중반의 남성 의뢰인이었는데 15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직장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와는 오랫동안 성관계가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직장 생활하느라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몇 년이 그렇게 지나니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회식 자리에서 만난 여직원과 우연히 가까워졌고 처음에는 정말 육체적인 관계만 생각했어요. 이런 육체적 바람의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나 감정 교류보다는 만남 자체에 집중합니다. 서로의 일상이나 고민을 깊이 공유하지 않고 주로 만남의 일정을 조율하는 정도의 대화만 나눕니다. 마치 비즈니스 관계처럼 목적이 뚜렷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SNS나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이런 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륜 사례가 이런 앱을 통해 시작됩니다. 한 여성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랜덤 채팅 앱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깔았다고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 여성들과 만남을 가져왔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헤어지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육체적 바람의 또 다른 형태로는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밴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까워진 동료와 발전하는 관계인데 처음에는 업무적 친밀감에서 시작해 점차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같은 팀의 여직원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야근 후 저녁을 함께 먹는 정도였지만 점차 관계가 발전해 호텔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관계가 순전히 육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가정사나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나누지 않았고 오직 그 순간을 위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서로에 대해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몰랐죠. 그냥 서로가 필요한 순간에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이런 육체적 바람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어떨까요? 많은 배우자들이 육체적 바람을 알게 됐을 때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특히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내가 성적으로 매력이 없나? 내가 부족한 건가? 라는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 여성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성매매 업소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내 존재 가치에 대해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건가? 내가 부족한 건가 하는 생각에 몇 달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일부 배우자들은 육체적 바람이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충동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상처가 덜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정신적 바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종류의 상처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정신적 바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 바람은 육체적 관계보다 감정적 교류에 중점을 둡니다. 마치 연인 관계처럼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깊이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죠.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의뢰인이었는데 남편의 휴대폰에서 동료 여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대화에는 성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지만 매우 친밀한 감정 교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물어보고 점심 메뉴를 공유하고 퇴근길에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안부를 물었어요. 심지어 자기 전에 좋은 꿈 꿔라는 메시지까지 보냈더라고요. 이런 메시지는 저한테는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건 단순한 욕구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정말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아서 더 아팠어요. 정신적 바람의 경우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마치 연인처럼 소통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런 관계는 종종 플라토닉 러브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불륜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남성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아내가 동창회에서 만난 옛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우리 부부 사이의 갈등,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고민까지 모두 털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아내에게 넌 항상 특별했어. 널 만나면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 같은 말들을 했더라고요. 성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큰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정신적 바람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같은 업무 환경에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정적 유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직원은 같은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함께 했어요. 야근도 많이 했고 출장도 자주 같이 갔죠.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 사이였지만 점점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는 사이가 됐어요. 남편은 집에서는 말이 없고 무뚝뚝한데 그 여자에게는 자신의 꿈과 고민을 모두 털어놓았더라고요. 그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정신적 바람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어떨까요? 많은 배우자들이 정신적 바람을 알게 됐을 때 대체 불가능한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육체는 단순한 욕구 충족의 도구일 수 있지만 마음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단순한 욕구였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가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남편의 영혼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신적 바람의 또 다른 아이러니는 종종 육체적 관계 없이 시작되지만 결국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육체적 욕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법률 상담 사례에서는 순수하게 정신적 바람만 있는 경우보다는 정신적 바람이 육체적 바람으로 발전한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됩니다. 이제 법적 관점에서 육체적 바람과 정신적 바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불륜 관련 소송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먼저 상간소송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관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 약 80% 이상이 육체적 바람이 포함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신적 바람만으로는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내의 옛 남자친구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대화에는 직접적인 성적 내용은 없었지만 너를 만나면 심장이 떨려. 우리가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같은 매우 친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비밀리에 만난 증거도 있었죠. 법원은 이 증거들을 검토한 후 비록 육체적 관계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죠. 물론 육체적 관계가 증명된 경우보다는 위자료 금액이 적었지만 정신적 바람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불륜 관계의 지속 기간, 불륜의 정도 즉 정신적 교류에서 그쳤는지, 육체적 관계로 발전했는지, 불륜으로 인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가정, 파탄의 정도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불륜 관계에서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불륜 관계를 주도했다면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를 맺었는데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아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관계를 제안하고 발전시켰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아내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례에서는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회성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즉시 후회하며 관계를 끊으려 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비록 육체적 바람이었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적극성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위자료를 책정했죠. 또한 불륜 관계의 공개적 노출 정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불륜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배우자가 사회적 망신을 당했다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충격적인 사례에서는 불륜 상대방이 직접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심지어 성관계 동영상까지 보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다고 판단하여 매우 높은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이런 법적 판단 기준을 보면 육체적 바람과 정신적 바람 모두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명확성과 불륜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거나 개인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촬영하는 행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배우자에게 직접 의혹을 제기하고 대화를 통해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만남을 목격하거나 SNS에 공개된 게시물을 캡처하는 것도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증거 보전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발각된 후 부부 관계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육체적 바람과 정신적 바람, 어느 쪽이 관계 회복에 더 어려움을 줄까요?
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정신적 바람이 발각된 경우 관계 회복이 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단순한 육체적 욕구보다 감정적 배신에 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술자리에서 유혹에 넘어가 일회성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극심한 죄책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고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간의 부부 상담을 통해 그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의뢰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내는 직장 동료와 2년 넘게 정신적 교류를 이어왔고 비록 육체적 관계는 없었지만 매우 깊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된 후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내가 관계를 끊고 진심으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해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각 부부의 상황과 관계의 특성, 개인의 성격에 따라 회복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의지, 그리고 상대방의 용서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들은 불륜 후 관계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첫째,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완전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접촉을 즉시 끊고 투명성을 보여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육체적 바람과 정신적 바람의 특징, 그것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 법적 결과, 그리고 관계 회복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체적 바람과 정신적 바람 중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 모두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각 개인의 가치관과 관계의 특성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용서하기 어려운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불륜이든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부 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화와 노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해 위로나 만족을 찾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륜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의 감정이나 욕구가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결과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행복, 신뢰, 그리고 법적 책임, 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불륜 후에도 관계 회복은 가능합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양측의 진정한 노력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더 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반성, 용서,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